찔렀어요? 누가 찔렀어요? 우리 앞자리 강의할 때 아,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네, 아유, 분위기 좋습니다. 더워가지고 저 위에 옷 좀 벗고. 네. 저는 이 불로청학에 처음 와요. 그리고 저는 복현어물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 발 걷는 것도 처음 봐요. 저는 제 어릴 때 불로동 저 갓바위 가고 이럴 때는 아예 양교 건너서 한번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낯설지만 않은 것이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인가 저기 지면동에 가면 한들마을 도서관이라고 있거든요. 오래전 도서관인데 제가 안에 들었던 한들마을 도서관 지면동 엄마들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제가 한들마을 도서관에서 3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매주 한 번씩 와가지고 그때 지면동 엄마들 뿐만 아니라 불로동 엄마들도 여러분 오셨거든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좀 한 선배 세대겠죠. 그래서 처음 오지만 그렇게 낯설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지금 통합이죠, 통합. 맞아요? 저학년 5학년 통합. 그냥 저학년이에요? 그리고 제가 맡은 주제가 뭐예요? 사교육 없이 자연성장을 돕는 학부 맞죠? 네. 보통 학교는 이제 이 자율주제는 통합에서 많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주제는 원래부터 조금 달라져가지고 교육청에서 이제 주제를 정해주죠. 저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침 오늘 주제가 이제 사교육 없이 자연성장을 돕는 학부모라서 어쩌면 제가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교육 관련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죠. 교직에 오래 계셨던 교장선생님이거나 아니면 대학원에서 교육 관련 석박사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교육 관련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실은 저는 이제 어쩌다가 여기 와서 어머니들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4살쯤 무렵에 우리 와이프께서 아이를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키울게. 당신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이런 건 해야 공부는 내가 시킬게. 딱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제가 뺏어가지고 4살 때 딸을 제가 직접 키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저하고 함께 이제 사교육 진짜 없이 전혀 없이 학원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다니고 해외 나간 경우도 없고 이래요. 근데 지금 이제 사교육 없이 잘 자라가지고 벌써 지금 26살 청년이 됐어요. 군대도 갔다 왔고요. 지금 대학 4학년.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다니죠. 공복서도 잘했어요. 제가 이제 사교육 없이 어떻게 행복은 둘째치고 그래요. 너무 범위가 넓어지니까 제가 오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가정 4살 때부터 아이를 키우는데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고민을 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자라서 장차 한 10년쯤 후에 공부를 잘할까 이 고민을 계속 어릴 때부터 하면서 이렇게 키웠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이제 큰 소리 쳤지만 와이프한테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는 시내에 있는 가장 큰 서점 나가가지고 육아서적들을 이제 닥치는 걸 샀어요. 그 당시에는 제일 서적이 제일 컸어요. 지금은 명품 교보, 알라딘 이런 게 내려와 있지만 교보가 가지고 육아서적들 진짜로 거의 모든 육아서적 다 여기서 하도 답답하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부모님부터 양육받은 경험도 전혀 없고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엄마가 이제 3년제를 계속 공연을 다니면서 3년제를 키웠어요. 그것도 형편이 어려져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이제 친척집에 갔죠. 멀리, 타양에
제 동생은 작은애 삼촌들이래. 저는 큰애 삼촌들이래. 형은 고모집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형제는 불행하게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무도 중학교 진학을 못했어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돈 벌러 왔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양육받은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시내 나서 책을 샀어요. 엄마들은 저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엄마들 보니까 어릴 때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고 나면 그 노란차 떠나가잖아요. 그런 엄마들끼리 눈을 맞추더라. 그래가지고 좀 며칠 지나니까 언니 우리 와서 커피 한잔 하려 했거든요.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막 물어보고 뭐 있잖아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언니 집 놀러 가면 내 옆에 가지고 그 집에 가는 거야. 그거 가가지고 막 집안 들어가지고 쫙 스캔하고 막 이래가지고 책상 위에 뭐 무슨 고학년 학습지 뭐가 있는지 뭐 전지 뭐 우리 집에 없는 전지 뭐가 있는지 막 살피고 막 이래줘요. 그러면서 이제 정보를 얻고 궁금한 걸 이제 해결하고 이러더라고요. 저도 4살 때부터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다 했어요.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하려고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제가 또 넉살이 좋아가지고 막 큰눈이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좀 외롭게 아이가 키웠어요. 그 다행히 이제 어린이집 육아서적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모든 육아서적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딱 있더라고요. 엑기스라고 하죠. 많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그게 뭔가 하면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제가 이거구나 하고 딱 있던 차에 우리 동네에 제가 달서구 사는데 그 당시에 달서구 송현동에 어린이집 무슨 요즘 어린이집 무슨 엄마들 전부 전집 할인 매장 이런 밖에 지금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 어린이집 무슨은요 잘 만들어진 단행본 어린이 책을 전문적으로 모아서 판매하면서 이게 어린이집 무슨이에요. 여기도 좋은 책도 있네 보니까 결국에 한때 4군데 있었어요. 그런 책이 전국적으로 한 80군데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이제 허셔우치라는 어린이 무슨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어린이 무슨 있는데 그 어린이 선생님이 생겨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제가 매주 가서 갈 때마다 지금 기억으로는 그림책을 일주일에 한 7권에서 10권 정도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다른 사교가 안 하고 학원비 대신에 책을 산 거죠.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이제 더 크니까 중학교 2학년 어린이집에 가서 이제 좀 어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교보에 갔죠. 교보가 대부분 내려와서 오픈하고 그래요. 그걸 제가 4살 때부터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가 했다니까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기특하네요. 매주 정말 바쁜 때는 2주에 한 번. 어떤 데 애가 막 가기 싫어하거든요. 레고 놀이 할 거라고 뭐 땡깡 부리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이제 서울형 옆에 가면 롯데리아가 있는데 거기 가서 애가 좋아하는 햄버거 한 잔 쏘고 이런 간장 따라오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하면서 이제 아이의 책을 많이 읽혔죠.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서점, 예스24, 알라딘 이런 게 생기면서 동네 골목 서점이 다 경영이 넓게 됐어요. 제가 다니던 어린이 서점도 경영이 굉장히 어렵게 돼가지고 어느 날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이 서점 주인이 저보고 그 서점은 엄마들 배송으로 강의를 좀 해달래요. 책 읽기가 왜 중요한지. 저는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아빠였는데 이 서점 주인이 좀 오랫동안 이제 저와 아이를 관찰했겠죠. 완전히 그 서점의 단골이었어요. 가장 큰 손이었어요.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학교 도서관에 좋은 어린이책이 없었고요. 공공도서관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책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받은 도움도 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만 그 어린이 서점에서 엄마들 그때 최초 12명하고 이렇게 책 읽기에 대해서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저한테 저런 뭔가 지금도.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매주 그 시간에 어머니들 만나서 아이 교육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강의하게 된 거죠. 매주 금요일마다. 그걸 엄마는 12년을 했어요. 작년 가을에 그 선생님 문을 닫아가지고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12년째. 그 학기별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 학기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 영어 학원비를 현지하게 제작한 엄마표 영어 공부법, 한 학기는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또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책인지 뭐 이런 주제로 또 한 학기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 공부법. 한 학기는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보통 4학기 동안 이렇게. 그걸 지금 12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이런,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학교에서 불려다니고 이러다가 교육청에서 이제 보고 연락이 왔어요. 연수를 받고 이제 학교에서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4년 전부터 이제 학부 명령하고 연수에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긴 말씀 드린 이유는 저는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요. 교육 관련 전공을 한 것도 아니지만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렵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뭐 이렇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맨날 걱정이죠. 저는 해보니까 내한테 아주 고질적인 질병이 하나 있고 이걸 알게 됐어요. 애하고 애 키우다 보니까 뭔가 충동 조절 장애. 좀 키우다 보면 뚜껑 날아가요. 뚜껑 날아가면 막 정신 잃고 막 온갖 말 해쳐먹고 막 이러죠. 또 몇 시간 있다 정신 차리죠. 정신 차리면 또 애한테 뛰어가지고 잘못하고 빌고 울고 막 다 했죠. 엄마들이 저보고 우리 집에 왔다 가셨냐고 하더라고.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더 훨씬 많은 실패를 하고 좌절하고.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그냥 엎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털고. 대부분 보면요, 애 잡을 때는 언젠가 하면 내가 불안할 때, 엄마들은 내가 시댁단에 왔을 때, 뭐 이럴 때, 하여튼 뭔가 내가 쫓기면 애꿎은 애한테 이게 전가돼요. 남자한테 하긴 참아 큰 부부싸움이 나고 이러니까 애들이 잘못한 게 아니죠. 애들은 자기만큼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 모르니까 또 수학 공부 시키다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방에 이 아이에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할까 싶은데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설명 못해서 버벅거리면서 이것도 모르나 안타깝죠. 저도 꼭 같이 그렇게 해야겠죠.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또,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를 이제 키우려고 와이프한테 제안을 할 때, 내가 겪었던 내 인생의 아쉬움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는 겪게 하지 않고 싶어서, 이제 아버지의 부재를 내가 전혀 느끼지 않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키우는데, 막상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기존의 어떤 생각들이 아이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어른으로서 지금까지 살면서 획득한 수많은 자녀교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 이런 게 있죠. 근데 아이는 아직 뭐 예를 들면 9살, 10살 이래요. 그러니까 어른이 획득한 걸 가지고 아이한테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아이는 아직 내가 가진 생각을 따라올 만한 성장이 아직 덜 된 거죠. 항상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그럴 때마다 뚜껑은 날아갔지만 4시간 만에 다시 회복하고 자기 전에 애한테 가서 무릎 꿇고 아빠가 아까 미쳤나봐 잘못하고 빌고요. 그때 이상하게 또 평소에는 내가 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돼요. 평소에는 했나 안 했나 왜 이랬노 저 이랬노 이거 안 치우나 저거 안 치우나 뭐 이렇게 살다가 이상하게 내가 뚜껑 날아가서 충동 조절 장애를 확인한 날 그날은 애 자기 전에 애방에 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빌고요. 우리 아들 사랑한다고 언니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다고 조금만 기다려줘 하고 이렇게 내 생각을 또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 20년 흘렀죠. 참 감사하게 우리 아이가 이제 이런 실수투성이 거친 아빠하고 함께 이렇게 잘 자라줘가지고 지금 26 청년이 됐어요. 공부도 옥수로 잘했어요. 영학을 한도 안 다니고 수능형을 당연히 100점 맞고요. 수능에서 수학도 100점 맞고요. 뭐 하여튼 거의 대부분 100점 맞아요. 이놈의 책 읽기만 100점 못 맞아요. 책을 엄청나게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잘하는데 이 책 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수능에서. 왜 우리말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시 같은 거 우리 아이는 시대야. 시에서 꼭 하는 문제 들어요. 그래가지고 수능에서 진짜 전국 문과 40만 명 중에 약 250분 했어요. 대구 전체에서 10분. 잘했죠? 그래가지고 그 노하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사교육 없이 아이를 돕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영역별로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교육비가 제일 많이 드는 엄마도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아니면 뚜껑이 제일 많이 열리는 수학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아니면 정말 아이들 그 어린 시절에 기초가 되는 체육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셋 중에 이제 학교마다 제가 이제
그날 제 맥히는 대로 하는데, 마침 오늘은 여기 부르초원에 도서관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책을 개발해서 한 거. 우리 아이들의 공부에 정말 중요한 기초, 모든 사교육, 모든 영재교육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책이기에, 그래서 책을 잠깐 시간, 제한된 시간 안에 말씀드리려고. 이 사람 뭔지 알아요? 알아요? 네, 아는 줄 알고 넘어갑니다. 대답을 하면. 뭔가 하면 제가 알려줘요. 몰라요. 장거리 육상 선수. 완벽하게 또 뭐. 우사인 볼트 알죠? 네. 이 사람. 이용주 다 알죠? 네. 두 사람 공통점. 달리다. 네? 장거리. 공통점 판점. 달리기요. 네, 달리기. 청스럽게 말하면 달리기. 고상하게 말하면 육상. 예. 누구의 팀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딱 직관적으로 봐봐요. 공주하고 우사인 볼트가 뛰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 뭐 솔직히 말해야 그냥. 뭐 거기서 뭐 또 지식이 들어가면 장전이나 장전 종목이 다 다르고 그냥 직관적으로. 아니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애가 벌써 구단 다 외우고요. 막 나눗셈하고 이런 애가 있어. 우리 애는 아직도 도자에서 받아올리 있는 덧셈을 꼬박거려. 누가 공부 더 잘할 것 같아요, 앞으로? 다 배우는 애. 네? 다 배우는 애. 맞죠? 네. 근데 어떤 분 또 뭐 키워봐야 안 갖게 사고. 키워봐야 알고 그러면 불안할 거 하나도 없지. 거리에 따라 가는 줄 알면 불안할 거 하나도 없지.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상하게 옆집의 편대 중에 꼭 그런 애가 있다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열심히 달려가지고 뭐든지 척척 잘하고. 우리 애는 받았으니까 아직 60, 70점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 보면 불안하죠? 그래.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둘이 뛰면 누가 이겨? 여기 봐요. 우사인 볼트가 뛰고 있는데 지금 안정석에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빨리 안 보이죠? 얘는 이봉주 뒤에. 이봉주는 벌써 입 벌어지고요. 고개 뒤로 젖혀지고요. 얘는 쏘사라도 달리고 있죠? 이 제일 안 될 것 같은 거라.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저는 이제 사교육 뭐 인프라가 전혀 붙일 때 있지 않은 남부 대명동 아산발 밑에 살았어요. 근데 뭐 저 범어동, 특히 범어 4동 이런 데 가면 얼마나 뭐 난리 부르스지 없는지 뭐. 그죠? 뭔가 소식이 뭐 들려오거든? 그럼 좀 불안하잖아요. 아니 뭐 범어동 또 서울 가면 뭐 대치동 폐사고 뭐 분당 폐사고 뭐 아이고 우리 동네는 보낼 학원도 없었어요. 괜찮아. 그래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거든요. 소리 들려요?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면 자막만 봐요. 예? 안 들리죠? 그래, 뭐 음악 안 들어도 돼.
예. 제가 이봉주 선수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라톤 일대기를 요약한 이 EBS 동영상을 왜 가지고 왔는가 하면요. 어머니들 이미 사실은 마음으로 다 아시는 것처럼 아이를 키우는 일은 긴 레이스예요. 근데 막상 우리가 현실에서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거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요, 아이들이 부여받은 재능을 우리가 사장시키지 않고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걸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보통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라토너들은요, 자기 마라톤 인생에서 보통 7번에서 8번 완주한대. 마라톤은 케냐가 강국이에요. 근데 이봉주는요, 무려 몇 번? 예, 아유, 잘 보셨네. 37번 출전했는데 35번 완주했다는 거라. 아니, 케냐 선수들이 7, 8번만 출전한 게 아니에요. 많이 출전하지만 대부분 페이스 조절에 실패해서 탈락하는 거죠. 완주에 실패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은요,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게 하는 거죠. 그것도 1등하는 마라톤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주하는 거죠. 자기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니까 불안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애들한테 완주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라. 너무 일찍 지치게 한다든지, 일찍 자존감을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잘못을 저지르죠. 왜냐하면, 여기는 좀 덜한데요. 특히 별난 동네 갈수록 이런 게 더 심해요. 그래서 마치 자녀 교육이 이런 것처럼. 한번 봐요. For one last time and maybe get a little bit of a psychological advantage over his principal opponents. There's Christophe Lemaitre in lane 8, the Frenchman. Walter Dix right alongside Usain Bolt. Such a tall man. Almost has to uncoil himself from the start position, but here Michael Johnson saying he's getting that start absolutely right. Usain Bolt, almost unthinkably. I was talking about the fact that he got his start absolutely right. Has he false started? The reaction of Bolt suggests that most emphatically is the case. He noticed him, he took his top straight off, he's looking to the heavens there. I can't believe it. And a neutral is here. Now this is an open race between him and the picture. Is it Bolt? Let's see. Yes, clearly. He goes. We have seen so many false starts in this championship already, and it's only day 2. Well, I can hardly believe what I'm seeing. 다 알아들으셨죠? 제가 우리말로 된 동영상을 못 구해가지고, 이게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2011년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잖아요, 대구에서. 저기 어디고, 월드컵 스타디움인가? 그때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에 나와가지고 저 실격하는 장면이에요. 우사인 볼트는 지금도 세계 1인자예요. 100m, 200m. 그런데 그런 세계적인 스프린터도 늘 긴장하는 거라. 왜냐하면 100m라는 이 경주는요, 거리가 너무 짧아.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세계에서 잘 뛰어도 조금만 출발이 늦으면 밀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부터 조금이라도 빨리 때리고 총쏜과 동시에 티 나가야 되니까 너무 긴장해 있고 조금 더 빨리 뛰려고 하다가 출발하려고 하다가 실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 키우는 일에서 흔히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저 옆집 옆에 내보다 조금 더 빨리 이런 게 기말 쳤어요, 이 학교? 아직 안 쳤어요. 언제 쳐요? 7월 1일? 이번 금요일? 네. 별난 동네 가면요, 기말고사 치고 나면 전화기 돌려가지고 너가 몇 개 틀렸노? 개사코면. 저는 이런 거 진짜 많이 봤어요. 우리 애 2개 틀려가지고 좋았거든. 5과목 치고 2개 틀리면 잘했죠. 근데 내가 평소에 의식하던 라이벌 그 옆에 애한테 전화해보니까 그 옆에 애는 다 맞았다는 거라. 그럼 2개 틀려가 기뻐하던 이 엄마가 다리가 풀려가지고 침대에 쓰러진다니까. 이게 싫어해요. 그래가 저하고 상담 약속해놓고 안 나오더라고. 저기 대곡동에 교대 부초 다녔던 엄마인데 벌써 한 10년 전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흔하죠. 왜 그런가 하면 당장 승부가 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코스 5인의 오류. 코스가 마라톤인데 100m 달리기처럼 생각하니까
지금 좀 뭐 못한다고 막 절망해가지고 가고 막 그죠? 애 잡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학년 때는 이 저학년 때는 애들이 몇 달이 무섭다니까. 노인이 되면요 79세나 80세나 그 노인이 그 노인이잖아요. 그냥 친구죠 친구. 근데요 초등 저학년 때는요 3월생이냐 5월생이냐 이게 하나가 땅 차이라니까. 그래서 어떤 애들은 좀 빠르고 어떤 애들은 좀 느려요. 우리 애는 2월생이었거든요. 옛날에는 3월생부터 그 이듬해 2월생까지가 한 학년이었어요. 요즘은 이거 다르게 끊더라고. 1월부터 12월까지 끊죠. 우리 애는 2월생이라 가지고 그 전해 3월생들하고 학교를 함께 갔어요. 그러니까 막상 애 학교 넣어보니까 나는 우리 애 똑똑해가지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맨날 맞고 오는 거라. 그리고 그 전에 3월생들은 누님 형님이라 덩치도 우리는 요만하 해가지고 맨날 운동장에서 모이면 반 깃발 들고 제일 앞에서가 1번. 그걸 6학년 내내 했다니까? 그리고 달리기만 하면 꼴찌. 내가 얼마나 애가 안쓰럽던지. 그죠? 달리기만 하면 6년 내 꼴찌를 하니까. 제가 6년 내 부모 달리기 했잖아요. 애 기 살리려고. 저는 축구를 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기대가 있죠. 일요일날 축구, 토요일 늘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너무 과격하게 지금 오른쪽 발목이 지금 아파가지고 걸을 때 쭉 걸어요. 그래가지고 기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축구를 하니까 이제 그냥 직장 생활하는 아빠보다 훨씬 더 잘 뛰겠죠. 그래서 제가 운동하면 항상 부모 달리기 나와가지고요. 항상 1등 했어요. 그리고 비누 타가지고 애 반에 찾아가 일부러. 기 살려주려고. 우리가 항상 뛰면 꼴찌. 그것도 하루는요, 우리 애 그 당시에는 운동회 가면 실내화를 신고 뛰어서 하얀 실내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애 실내화 오래 신으라고 풍덩한 걸 사줬네? 안 그래도 딱 맞는 거 신고 뛰도 꼴찌인데 4학년 때인가 하루 실내화 신고 뛰는데 실내화가 날아간 거라. 안 그래도 한참 늦은 애가 실내화 조가 다시 뒤따라가니까 있잖아요. 그럼 뭐 60m인가 50m가 뛰는데도 이만큼 차이 나가 애가 막 얼굴 뻘거해가 겸연쩍게 그래 들어오더라고. 내가 그때 이혼하려고 하다가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근데 이랬던 애가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중학교 2학년 가면 체육대 하거든, 중학생 되면. 학반대학 뭐 축구도 하고 뭐 이런 거. 우리 애가 자기 반의 계주 대표가 된 거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잖아, 애한테. 니 왜 너 계주 대표가 되는 거 아니야? 애 말은, 몰라. 경찰과 도둑놀이를 열심히 했어, 이 카더라고. 경찰과 도둑놀이 알아요? 애들 막 도망다니고 쫓아가 찐하면 그 다음에 경찰 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쟤는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지도 모르죠. 사실은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애는 한 해 일찍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좀 늦된 거라. 그래서 그 시기에 그동안 못 자랐던 게 좀 자란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애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조금 빨랐겠죠. 그래가 계주 대표가 된 거예요. 자, 신체적으로 이런 게 참 많죠. 우리 연구소에 저하고 제 어린이원 인문학 수업 이제 하는데 1학년짜리 애들이 작년 9월 달에 4명이 팀을 짰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공산초등학교에서 와. 진매동 저 공산초등학교 알아요? 공산동. 저 팔공산 가는데, 갑바위 밑에. 거기서 오는 애가 지훈이라고 있는데, 얘는 지금 2학년인데, 그때 1학년 9월 달에 이미 영구치가 다 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1, 2학년 때 막 이갈이 막 하잖아요. 얘는 벌써 그때 1학년 9월 달에 영구치가 다 났어. 근데 같은 팀에, 저 만천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에서 오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얘는요, 이빨이 한 개도 안 빠졌어, 아직. 같은 1학년인데. 차이가 엄청나죠? 얘가 최근 보니까 6개인가 7개 빠졌다 하더라고, 이제. 이런 거예요. 신체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말은 공부하는 데 필요한 인지 영역, 그죠? 지적인 영역의 발달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맨날 그러면, 유치를 가지고 사냐? 그렇지 않죠? 시간이 흐르면서 다 이갈이를 해가지고 영구치가 다 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어떤 아이는 1, 2학년 때 좀 어려워해요. 뭐 수학 공부를 시켜보면.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계속 극하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조금씩 잘하는 거죠. 근데 왜 잘 안 되는가 하면 우리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야. 빨리 자란 애들 있잖아요. 그죠? 1, 2월생, 뭐 이런 애들, 빠른 애들,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애들처럼 시키려고 우리가 막 불안해가지고 밀어붙이고 막 이러죠? 그러면 애들이 더 자신감을 잃는 거죠. EBS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요. 학습에 있어서 자존감이 낮아지면 바보 된대. 작년인가 EBS에서 특집 다큐멘터리 한 게 3부작. 공부 못하는 아이. 다큐멘터리 제목이 공부 못하는 아이예요.
EBS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평소에 수학 성적이 똑같은 두 집단을 만들었어. 평균이 똑같은 두 집단, 한 집단 20명인가 10명인가를 두 집단을 수학 성적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학시험을 치는데 평소 같으면 똑같은 성적이 나와야 돼, 평균이. 근데 한 집단은 시험 치기 전에 10분 동안 뭘 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가장 우울했던 기억을 쓰는 거라. 속상했던 기억. 한 집단은 지금까지 자기가 지내면서 가장 즐거웠던 행복했던 기억을 쓰라 했어요. 10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수학시험지를 딱 주고 시험을 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알아요? 평균이 똑같았던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7점인가 났어요. 10분 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하면서 전문가가 딱 나와서 해설을 하대. 자, 10분 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한 아이들과 긍정적인 생각을 한 아이들의 결과가 평균 7점이나 차이가 났다면 우리가 하루 종일 애 뒤를 따라다니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루 종일 하죠. 안 그래요? 우리 애 키우면 그러잖아요. 계속 했나 안 했나 하고 이건 왜 이러노 막 질질 끈다 하고 뭐 이런 이야기만 계속 애들 듣는 거라. 그럼 어떻게 돼? 하루 종일 들었는데 10분 동안 들었는데 평균이 7점 낮아졌어. 하루 종일 들으면 바보 된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마라톤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요. 일단 자녀교육 전체에 대한 시각 교정이 필요해요. 아, 우리 아이는 성장 과정에 있구나. 언젠가는 자라겠구나. 이걸 알고 기다려야 되죠. 언젠가는 포텐이 터질 수 있겠구나. 꼭 포텐이 옆집에만큼 터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받은 재능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거죠. 그걸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대부분 엄마들 이거 못해. 그래가지고 막 2학년 3학년 때 수학 공부 시키다가 맨날 뚜껑 날라가고 애 잡고 막 잡은 다음에 빨리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또 막 자존심에 또 어떤 엄마들은 뭐 개긴다? 뭐 다 이런 거지 기사코 뭐. 자, 자녀에 관한 이런 이제 그죠? 일단 긴 안목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이 키우는 일은 마라톤과 비슷하구나 이렇게 알아야죠. 단거리 경주가 절대로 아니다. 잠깐 달리고 승부가 나는 이런 경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제주에서 초등학교 때 올백 맞은 애들 많이 봤거든요. 그 중에 서울로 대학 가는 하나도 못 봤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초등학교 때 올백 맞는다는 말은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뭔가 공부 방법이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죠. 왜 올백 맞으려면 문제집 문방구 가서 넘기는 문제집 사가 막 계속 막 풀려야 되죠. 저녁마다 지금 하고 있을 거라 전부. 근데 그게 뭐 애들이 막 착착착착 해냅니까? 하기 싫어가 막 허리를 들리 틀고 막 깨기고 막 이러죠. 그러면 막 또 막 화낸 척하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아이고. 그게 단기적인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 않지만 왜냐하면 늘 의식이 되고 점수가 나오고 이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은 이것과 늘 싸우는 거예요. 물론 애가 진짜 평소에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잘 커왔는데 지금 학교 성적이 더 잘 나온다면 그건 금상첨화고요. 그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길게 보고 아이를 책을 좋아하게 하고 또 스킨십 많이 하고 긍정적인 그 격려를 늘 하고 이랬는데 그죠? 그 결과로 학교 성적도 잘 나온다. 수업을 잘 듣고 뭐 이래가지고 이러면 정말 금상첨화예요. 근데 나가도 그러지 못할 수도 있죠. 자, 이럴 경우에 단기적으로 이번 기말에서 이번 금요일날 시험 치는데 몇 개 더 맞추려고 막 저녁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진짜 피곤해요. 저도 해봤거든. 한 문제 더 맞추려면요 문제집 한 권 풀어야 돼.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번 기말은 문제집 막 들들들 볶아가면서 풀려보고 다음 기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해보라니까. 큰 차이 없어요. 기껏해야 두세 문제 차이밖에 안 나. 알아요? 평소에 우리 아이가 얼마나 학습 준비가 됐는지 이게 사실은 시험 성적 결정이에요. 그래서 수업에 들어가면 선생님 말을 잘 받아들이고 그죠? 노트 필기 잘하고 이런 애들은 좋은 성적 나오고요. 그런 거 안 해놓고 시험 때 뭐 넘기는 문제집 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길게 보고 우리 아이의 내공을 쌓는 작업을 해야 되죠. 저는 초등학교 때 내공을 쌓는 작업을 어머니 이렇게 딱 3가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쓸데없는 거 다 접어도 돼요. 거칠게 말하지만 물론 뭐 접을 일이 제 말 듣는다고 뭐 접겠어요? 근데 하여튼 쓸데없는 거 다 접어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일단 첫째 무조건 애가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모든 시험은요 다 문자로 나와요. 듣기평가 빼놓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여튼 모든 게 활자로 찍혀서 시험을 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활자에 익숙해져야지. 이걸 뭐 어렵게 말하면 텍스트에 친밀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는다는 좀 어폐가 있고, 책을 좋아해야 되죠. 정말 재밌는 책, 뭐 이런 거 잘. 그런 다음에 수학 공부를 이제 공부 습관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 수학 공부 시간이 아니므로 지나갑니다. 대부분 엄마들이 수학 공부에서 제일 많은 실패를 해요. 왜? 쓸데없는 연산 막 엄청나게 풀리고 막 문제집 사다 풀리고 이게 수학 공부인 줄 알아.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수학 공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가 다른 학교에서 수학 공부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아니면 우리 연구소 운영하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들어오시면 제가 한 6, 7년 동안의 모든 강의가 저 동영상 찍고 있잖아요. 동영상과 mp3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골라보시면 그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최근에 수학 공부법 강의 중에 제일 제가 열심히 한 강의는 여기 요 근처에 그 세경성 선수권 아파트 유라동에 알아요? 거기 가면 살비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아파트 도서관. 거기 율금초등학교 엄마들이 제 강의를 듣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연구소에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저를 자기 도서관에 초청해가지고 저 며칠 전에 가가지고 수학 공부법만 3시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이 우리 카페에 올라와 있다니까. 그거 보시면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 공부를 재래식으로 하면 안 돼요.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막. 그러면 또 잡아야 되지 애들. 단어 확인해야 되고 막 비싼 돈 주고 학원 보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면 영어에 많이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엄마표 영어도 지금 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이것도 다른 학교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초등학교 요 3가지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안 해도 돼. 피아노 하죠. 결국 5학년 되면 다 끊게 돼 있어요. 안 그래? 태권도 하죠. 또 좀 있으면 끊어요. 뭐 일찍 끊나 늦게 끊나 똑같아. 별로 인생 건강한 거 없어요. 학습지 하죠. 국어 학습지 하고 있죠. 뭐 눈높이 국어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다 안 해도 돼요. 책 읽으면 돼. 책. 알아요? 이 마치 좀 미안한 말인데 국어 학습지 하는 건 뭐 어떤 거 같은가 하면 엄마들이 국 끓여놓고 거기다 MSG 태우는 거라. 단기적으로는 맛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족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MSG 안 태우죠. 꼭 식당 가면 태운다니까. 지 가족 아니거든. 무슨 맛을 내야 되니까. 자, 학습지를 하는 건 이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어요. 문제 푸는 스킬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데는 오히려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이잖아요. 제한된 시간. 제한된 시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2시간을 이제 뭐 사용할 수 있어. 2시간 동안 책을 읽으면요 많이 읽겠죠. 근데 학습지를 하면 1시간 날라가죠. 그럼 1시간밖에 못 읽는 거라. 이런 식이죠. 문제풀이는 언제 연습하면 되는가 하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면요 3년 내에 문제 풀어요. 중간기말 1년에 4번 있죠. 모의고사를요 1년에 뭐 교육적 모의고사만 4번 치고요. 사설 모의고사 뭐 사립학교 가면 더 치죠. 그러면 1년에 12번 시험 치고요. 틀린 것도 오답 정리해야 되고 바빠요. 그냥 맨날 문제풀이 해설 오답 이렇게 하거든. 고등학교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 뭘 해놔야 돼요? 틀을 만들어. 틀을.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저학년 때 문제풀이를 하는 건 아주 단기적인 거죠. 꼭 달리기 하는 거 하고 있어요. 100m 달리기 하는 거. 문제풀이 할 시간에 좋은 어린이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게 하는 게 좋아요. 도서관에 적극적으로 가서 책을 빌리고 이래가지고 늘 읽어주고 이런 작업. 하여튼 쓸데없는 거 또 어떤 엄마들 보니까 어릴 때 자기가 발레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집에 가나니까 발레를 못했어. 그럼 꼭 달라면 발레 보낸다니까. 발레 보내면요 또 발레학원 원장님이 얘 보고 꼭 다리가 잘 찢어진다고 하거든. 그러면 그런가 싶어 또 한 3년 더 해.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 한다니까. 그렇다고 발레리나 되나? 몰라. 그 중에 하나 강수지 같은 애가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농담 반 이렇게 말하는데 제 진심이 담겨 있어요. 웬만한 쓸데없는 거 안 해도 돼요. 우리 아이는 태권도도 안 갔고요. 피아노도 안 갔고요. 미술학원도 안 다녔어요. 인생 사는데 아무 지장 없더라고. 우리 와이프가 계속 애 보고 피아노 보내재. 그 신한카드 선전하는데 보니까 막 남편이 피아노 치고 여자가 남편 어깨에 짚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런 선전 있었죠. TV 광고.
여러분들 뭐 지금 남편이 피아노 치고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피아노 확 때리 부수고 안 싶어요? 그 시간에 나가서 돈 벌어 온다 하면서 아니면 그 시간에 애하고 레고 놀이를 하든지 뭐 피아노 친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느 집구석에서 남편 피아노 치고 어깨 짚고 노래 부르면서 지랄하고 있다 해라.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피아노를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죠? 안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피아노가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뭘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동네 언니들 우리를 코칭한다니까? 동네마다 가면요 꼭 고학년 키운 언니들 있고요. 교원 다니는 언니들 있고 막. 그래가지고 꼬셔가가지고 막 하죠? 피아노 삐지는데요. 피아노 쌤도 있어요. 미안합니다. 피아노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초등 저학년 시절에 꼭 해야 될 사교육은 없다. 저 별난 동네 가면요 하키해요. 아이스 하키. 만춘동 중앙초등학교 가니까 애들 아이스 하키도 하고 이러더라고. 진짜 고급스럽죠. 우리 동네 가면 뭐 다 유소년 축구 클럽다 하고 요즘 우리에 뭐 축구도 뭐 돈 주고 배우는 거 몰라. 그냥 동네가 공 하나 던지시면 되는데 요즘 동네 애들이 없어가지고 다 유소년 축구 클럽 가가지고 돈 내고 배우고 막 이러더라고. 참 희한하게 됐어요. 엄마들도 뭐 하면 있잖아요. 수학할 때 저학년 때 문제는 많이 풀려지는 게 아니라 뭐 수학 장난감을 가지고 놀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꼭 팀 짜가지고 오르다 선생님 부른다. 꼭 뭐 팀 짜고 뭐 돈 내고 자꾸 이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집에서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초등 저학년 때 반드시 해야 될 건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습관, 기초를 잡는 거죠. 그러면요 시간이 흐를수록 성적이 올라와요. 안 그러면요 지금 당장 문제 풀리고 이렇죠. 지금 맞추죠. 시간이 점점 흘러와요. 점점 밀려나요 실제로. 이런 거는 뭐 어머니들 너무 어려서 내가 복잡한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입시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면요 금방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부보다 중요한 게 책 읽기다.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지금 당장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책 읽기는 문제풀이가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로 하여금 계속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의 뇌가 저렇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노란색이 부팅되어 있다는 뜻이죠. 책을 거의 손 안 댄 사람들의 뇌보다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자 책을 좋아하게 되면요 당연하게 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역이 자라요. 사고력, 창의력, 뭐 어휘력, 독해력 이런 게 당연히 자라겠죠. 이게 아주 공부를 하는데 유익한 그런 작업이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합니까 지금? 그냥 이리 들고 가요 빨리. 뭐 뒷문으로 그래 나가요. 뭐 죄진 것도 아닌데. 그죠?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되면 이 학습에 필요한 이런 영역들이 자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책 읽기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거라. 그런데 대부분 이건 몰라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3학년 학급에서 일어난 어떤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어요. 내 짝꿍 체형대라는 책, 재미마주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아주 얇은 학급 문고인데 이런 책을 읽으면요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가 어떤 경우에 뭐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학습적으로 좀 이렇게 비교당해서 그래?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 막 이렇죠. 이러다가 아이들이 자기들만의 이렇게 상처도 받고 이러거든요. 학교 생활 하다 보면 그냥 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초등학교 시절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서울에 어느 날 친척집에 갔죠. 4학년 때. 그래가지고 전화가 갔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시골에서 뭐 서울에서는 대구를 시골이라고 생각하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저 같은 꼬마가 그 부모 없이 그죠? 저는 미술 시간이 너무 두려웠어요. 미술 시간만 되면 도화지하고 크레파스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준비해 갈 수가 없으니까 저는 큰 외삼촌 집에 가 있었는데 이 외숙모가 또 두 번째 외숙모라. 계모도 아니고 계외숙모.
그 진짜 암울한 어린 시절 보냈거든요. 진짜 막막했어요, 그 당시에.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내 짝꿍 최영대라는 책을 읽으니까 이 최영대라는 아이가 내하고 똑같네? 엄마가 죽었어요. 그리고 서울로 뭐 어떻게 친척집에 왔는지 전학을 왔어. 그러니까 엄마 죽고 없으니까 애가 학교 다니면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애가 꾀지지하고요. 학급에서 무슨 사고만 터지면 애들이 다 얘한테 덮어씌워. 선생님한테 영대가 그랬어요. 영대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완전히 왕따지 왕따. 학급에서 왕따. 근데도 벙어리처럼 바보처럼 말도 안 해. 이게 계속 쌓였겠죠. 근데 어느 날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어요. 이 3학년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수학여행 첫날 여관방에서 자는데 불 끄고 이제 캄캄해졌죠. 근데 애들이 왜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집 떠나 있지 전부 다. 그러니까 아직 어리지 3학년밖에 안 되니까. 갑자기 그 여관방에 자던 아이들 중에 한 놈이 방구를 꼈어. 그러니까 막 안 그래도 잠 안 오는데 잘 됐다 싶어 막 시끌벅적해진 거죠. 누가 꼈노? 하다가 결국 영대가 꼈다 이래 된 거라. 그냥 완전히 덮어쓴 거죠. 그날 영대가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폭발해가지고 그 여관방에서 짐승처럼 울어요. 그동안 당했던 많은 것들이 막 그때 터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막 너무 막 슬프게 우니까 애들이 갑자기 전부 겁이 난 거야. 불 꺼졌죠? 영대는 울고 있죠? 죽어도 엄마 생각날 거 아니에요. 3학년짜리가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나중에 따라 울기 시작했어. 그래 막 난리가 났죠. 선생님이 막 놀래가지고 쫓아왔는데 선생님도 이 장면을 보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두고 보고 있어요. 옆방에서 막 애들 다 뛰어왔다 가고 막. 그리고 뭐 어떻게 시간이 흘렀겠죠. 애들이 다 잠들었어.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어떤 용기 있는 아이가 뚜벅뚜벅 걸어나오고 영대 옆에는 아무도 안 앉아 원래. 애 지저분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중에 용기 있는 아이가요 뚜벅뚜벅 걸어나와가지고 영대한테 오더니 경주에서 산 기념 배지를 영대한테 달아주는 거라 봤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청해요. 이게 화해의 의사죠. 얘가 용기 있게 하니까 그다음부터 애들이 차례대로 나와.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은 배지를, 기념 배지를 달아주고요. 배지 안 산 애들은 악수라도 하고. 다 미안하다는 거죠. 이 소통이란 소통. 저는 그 장면, 마지막 장면 읽을 때마다 내가 늘 막 눈물이 나가지고. 우리 애하고 이 책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거 뭐 애만 치유받는 게 아니고 나도 치유받더라고. 내 인생이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요즘 최근에도 연구소에서 책 하도 안 읽는 애가 있어가지고, 6학년 여학생인데, 책을 안 읽으니까 수학 문장계 문제를 못 푸는 거라. 문제를 정확하게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 할 수 없이 얘를 제가 늘 앉혀놓고 하루에 한 권씩 책 읽어준다고. 저는 막 울면서 내 짝꿍 책들을 읽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언제 끝나노?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요. 책의 주인공과 내가 동일시돼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리고, 그죠? 아, 내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처음에는, 영대는 내하고 똑같네.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점점 가면서 어떻게 해요? 학급 안에서 소통이 일어나죠? 같이 막 울면서 이제, 거기서 카타르시스, 이거 어려운 말로 영어로 카타르시스, 자기 정화죠. 그동안 쌓였던 많은 것들이 이게 씻겨 내려가는 경험. 요즘 엄마들 좋아하는 말로 힐링. 이런 경험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덮을 때쯤 되면 내가 하나를 깨닫게 돼요. 아,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구나. 용기를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책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죠.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아이들은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학교에서 겪고 있어요. 그냥 마냥 아무 생각 없이 놀러 다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지금 공부 잘하고 싶은데. 그죠? 아무리 해도 저 제일 잘하는 놈한테는 못 미치거든? 이래가지고 받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또 어떤 애는 싸움 잘하죠? 그러면 싸움 잘하는 놈이 툭툭 건드리면 지는 장난이라 하지. 약한 놈은 맨날, 그죠? 이거 힘들거든요. 이런 일도 겪죠. 학급마다 가보면 애들마다 다 장점이 있어가지고 어떤 애는 피아노를 제일 잘 쳐. 어떤 애는 축구를 제일 잘해. 어떤 애는 싸움을 제일 잘해. 어떤 애는 공부를 제일 잘해. 뭐 다 있어요. 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아이가 자존감을 세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좋은 어린이책이 우리 아이를 위로해요. 마음이 건강해져야 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 살림 설거지 하려고 해도요. 시댁 갔다 오면 설거지하기 싫죠. 시댁 갔다 오면 구이중에 한 며칠 가잖아요. 애 케어도 잘 안 된다니까. 시댁 잘못 갔다 오면.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상태가 좋아야
뭘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 읽기가 단순히 학습 영역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책 읽기의 가장 중요한 점일 수가 있어요. 어머니들이 몇 달 전에 보니까 태양의 후기 엄청 좋아하더라고. 왜 그런 줄 알아요? 다 지가 송혜교인 줄 알고 동일시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수목 9시만 되면 벌써 긴장해야 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하면서. 본방이 수목, 그때 태양의 후에 본방이 수목 10시에 했죠. 9시부터 엄마들이 긴장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9시 이후에는 옆에 내 앞에 얼굴을 보이면 안 된대. 기분 상한다고. 그날 당연히 저녁 먹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본방이 끝난 다음에도 나타나면 안 된다. 아직 송중기의 잔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깨면 안 된다고. 엄마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거기서 내가 웃고 울고 하는 거라. 송중기하고 송혜교가 갈등할 때 나도 갈등하고 아이고 저거 우야녹하고 아슬아슬했다가 다시 만나면 또 좋아하고 둘이 뽀빨락하면 지가 하는 줄 알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야. 왜? 자기 이야기니까. 그래서 어린이 책도요, 고르는 방법이 딱 다른 거 없어요. 어린이들의 이야기. 이걸 골라야 돼요. 지식책 고르면 안 돼요. 자기 이야기가 가장 중요해요.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려요. 근데 이렇게 초등 저학년 시절에 꼭 해야 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저학년이니까 아직 잘 모르겠죠. 수능고사장 가요. 수능고사장 국어시험 치죠. 국어시험 치면요, 국어시험 문제지가 8절지로 16쪽 나와요. 8절지로 16쪽. 책 같다니까, 책. 수능 감독을 가봐야 하는데, 수능 감독 가보면요, 우리말이잖아요? 수학은요, 아예 모르니까 덮어놓고 자, 애들이. 근데 국어는 우리말이라서 자지도 못해. 그리고 끝까지 푼대요. 여기 다 수능 세대지. 42세 미만은 다 수능 세대예요. 우리말이기 때문에 자지도 못하고 읽기는 읽어. 근데 하다 보면 답은 못 찾아. 그래서 시간 질질 가다가 나중에 되면 한 두세 쪽 남죠. 그러면 한 번은 밀어 적으라는 것도 배웠어. 빗사이로 막각하면서 또 골라 적는다고 찍다가는 다 틀리죠. 그냥 한 번으로 쭉 밀면 확률 5분의 1이니까. 실제로요, 수능고사에 가면 30명이 한 교시에 시험 치는데, 이 16쪽, 우리 아이 칠 때는 18쪽이었어. 왜냐면 좀 부담을 줄여준 거죠. 16쪽의 문제지 지문 길게 하나 나오고요, 문제 달랑 3문제 떠 있어. 새가 빠지게 지문 밑줄 친 거 찾아가면 읽고 겨우 3문제 풀고 나면 또 다음에 또 같은 크기 지문이 또 숨 막힌다니까, 책 안 읽은 애들은 숨 막혀요. 이걸 그렇게 해도 시간이 모자라가지고요. 결국은 찍고 나와야 된다고요. 30명 중에 끝까지 이걸 다 풀고 수험표 뒷면에 정답 옮겨가지고 오는 애들이 한 교실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이거 쉽지 않다니까. 근데 이 애들이요,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때는 수학 공부해야 돼. 책 읽을 시간 없어요. 우리 애도 그랬다니까. 책을 그렇게 좋아하고 했지만 고등학교 딱 가니까 수학 공부량이 너무 많고 난이도가 높아서 고등학교 시절 되면 60%는 수학 공부해요. 30%는 영어 공부해야 돼요. 나머지 10% 가지고 기타 과목 하는 거라. 사탐, 과탐. 그 공부 따라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언제 해야 돼요? 그 전에 해요, 그 전에 뭘 해요? 책 읽기를 많이 해놔야 되지. 근데 이놈들이 사춘기 되면요, 중학교 때는 남자애들은 게임 중독, 여자애들은 SNS. 그래요? 그거 하고 있어요. 아이돌이 진주 알고 맨날 아이돌 이야기나 해사고 책 읽을 시간이 거의 없어요. 요즘 스마트폰 보급 잘 돼 있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엄마들 보내는 게 이른바 논술학원이에요. 논술학원은 논술 때문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논술로 대학 가는 거의 없어요. 그 도박이지, 도박. 근데도 논술학원 다 보내요. 사실은 속셈이 뭔잖아요?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어디서 들었고, 책은 안 읽고, 그래도 논술학원 가면 전문가들이 한 달에 4권이라도 잘 골라서 읽게 한다더라. 이래가지고 논술학원 보내요. 고학년 때부터 그렇죠, 벌써. 그리고 저학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다 국어학습지 아니면 한자학습지 이런 거. 미안해요. 미리 미안하다 하고 내 이야기 못듣게 이야기하고. 엄마들 전 자극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니들이 가진 생각과 제 생각이 싸우는 거죠. 국어학습지 하면 괜찮은데 또 거기다 한자학습지까지 한다?
사치도 이런 사치가 없어. 뭐 하자고. 아니, 다른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영수가 완벽한 다음에 해야 돼. 냉정하게 생각해서 우리 아이 유전자가 천재가 아닌 다음에야 뭐 해야 돼요? 국영수가 확실해야 돼요. 근데 꼭 뭐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엄마들이 국사 걱정하고 있다니까. 수능에서 국사가 필수라는데 뭐. 그래가지고 요즘 동네마다 인문학 열풍이래요. 엄마들이 인문학 배워가지고 막 인문학 하면 국사 세계사 뿐인 줄 알아.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하고 있어요. 겨운 언니들이 꼬셔가지고 가보면 5세에서 6세 사이에 뭐 하라고요? 사회탐구, 과학탐구 전집 이거 안 사면 큰일 난다 하나요. 이제 국사가 필수로 됐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아이고 찌랄네 진짜. 집집마다 가면 다 거실에 이래 돼 있어. 내가 어떤 집 몰래카메라 찍었어. 이건요 책이 아니고 인테리어라 인테리어. 참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겠어요. 우리나라만 이렇다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이상하게 이 책도 아닌 것이 책으로 위장해가지고 전집 여기에 크게 공헌한 분이 푸르미 아빠죠. 푸르미 아빠. 푸르미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 하는 책이 그 푸르미 2학년 때인가 우리 아이 초3 때 나왔어요. 우리 아이하고 푸르미하고 동갑이거든. 푸르미 아빠가 저보다 한 살 어려요. 기분 나쁘게 내가 내야 될 책을 먼저 냈더라고. 푸르미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 이걸 초등학교 2학년 때 냈어. 초등학교 2학년짜리 뭐 영재되면 얼마나 영재라고. 유치원 갈 돈 가지고 유치원 안 보내고 전집 사서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어린 책에 대해서 잘 몰라 사실은. 내가 없으니까 이야기지만.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오는 웅진 외판한 아저씨한테 의존해가지고 유치원 갈 돈까지 전부 책 읽었어요. 그런 경험을 쓴 거죠. 그리고 나중에 되니까 웅진 교원에 맨날 불려다니면서 부흥사처럼 목 쉬어가면서 막 책 읽어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마들한테 어필한 건 아주 잘한 거죠. 근데 어떤 책이 진짜 어린이 책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 엄마들을 잘못 인도했어요. 제가 여기 김여동 한들마 도산에 강의할 때도 푸르미닷컴 대구 지부장이 제 강의 들었잖아요. 그 처음에는 막 저한테 덤비더라고. 난 푸르미닷컴 대구 지부장인지도 모르고 막 말했는데 나중에 막 끝나고 나서 막 지금도 김여동에서 그거 가지고 영어 학원 하고 있어요. 그래 따라가면요 교원 언니들한테 따라가면 꼭 익한다니까. 0세부터 2세까지 자연관찰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은 또 모르니까 겁이 나가지고 막 떡띠가 사온다. 진짜 막 적네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하는 건데 이거 저거 막이에요. 익하다 애 조진다고 하는 말인데 지금 옹진이나 교원감 익혀요. 5세 6세에서 경제와 역사를 읽으래. 지랄하고 있다 캐라. 아니 애들이요 지금마 지 아빠 인생에도 관심이 없어요. 알아요? 제가 우리 아이 5학년 때 진짜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여름방학 때 아빠 인생 체험학이라는 걸 내가 기획했어요. 우리가 너무 포시랗게 크는 것 같아서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비산동 달동네 아빠가 이사 다닌 집들을 직접 견학해보자 이런 프로그램 정말 좋죠. 그래가지고 여름방학 때 데리고 갔는데 출발부터 이 새끼 짜증내고 막 찌랄하고 막 덥박 해사고 뭐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해사고 뭐 하다 안 되겠네. 열받아가 때려치웠잖아. 아니 애들은요 자기 아버지 인생도 관심이 없다니까. 근데 무슨 위인에게 관심을 가져요. 다 우리 욕심이지. 위인들의 일생을 읽고 에디슨처럼 뭐 꼭 참아가면서 알을 품어가지고 뭐 지랄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여기 잘 보시면요 여기 대부분이 지식책이고요. 옛 이야기 창작하는 거 창작동화라는 장르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책은 사실 창작이라 창작. 근데 이제 분류하다 보니까 전집을 만들다 보니까 창작 뭐 세계 명작 해사고 뭐 어떤 책은 심한 경우에 성우가 녹음해서 들려주더라. 엄마들은 일하고 오마이갓 애들은 무슨 기계로 알아. 그게 아니고 엄마 목소리로 읽어주는 거죠. 그죠? 이건 엄마 목소리로 읽어주는 거 이것도 일종의 스킨십이에요. 꼭 안고 이렇게 쓰다듬는 거면 스킨십이 아니고요. 하여튼 전집을 저렇게 아까처럼 도배해놓고 나면요 나중에 지금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이제 깨달을 거라. 아무리 시간 지나도 안 읽죠. 전집 쳐다보다가 본전 생각나가지고 애 한번 쳐다보다가 언젠간 읽겠지 하면서 전집 쳐다보고 애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데 안 읽어. 왠 줄 알아요? 재미가 없어 책이. 아주 싸구려.
요즘 좋은 전집 나온다고 뭐 엄마들 캐사코 뭐 프레벨 테마 동화 캐사코 있잖아요. 웅진 교원 뭐 아가월드 프레벨 몬테소리 좋은 전집이다 해가 내가 다 가서 직접 보거든요. 제가 우리 연구소를 만들면서 책 기증을 한 2만 권 받았어요. 그동안 제 강의를 들었던 엄마들이 사놓은 좋은 책, 또 어디 소문을 듣고 북부도서관에서도 2,000권 기증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 연구소는 그냥 도서관처럼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다 학습 만화 뭐 이런 거 다 버리고요. 또 어떤 분들이 저를 돕는다고 주긴 줬는데 전집이라. 이건 정말 비싼 전집이라서 버리면 안 돼요 하고 주더라고. 비주얼 백과, 웅진 비주얼 백과 이런 거 100만 원 넘는다 하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그거 책도 아니고만은 그거 집구석에 그 6년 동안 꽂아놔봐요. 애들이 한 2번 찾아보는가. 우리 연구소 애들이 지금까지 딱 한 놈이 그거 DB더라고. 어떤 애가 하면 자동차 매니아. 자동차에 관한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자동차에 관한 책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웅진 비주얼 백과 DB해가지고 자동차 항목 한번 읽게 했어요. 그 외에 다른 애들 그거 손대는 애 하나도 없어. 비싸긴 하지. 5만 전집 다 있죠. 미안해요. 다 집에 전집인데. 근데 그는 뭐 이 전집 문화 때문에요. 애들이 책을 안 좋아한다니까. 이게 문제라. 전집 안 그러면 뭐 우리 집은 전집 하나도 없는데 괜히 전집 하겠어요. 어머니들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기 때문에 책 읽기의 맛을 몰라요. 재미가 없어. 물론 이게 어머니들 마음이 이해가 돼요. 좋은 어린 책이 어떤 책이 좋은 어린 책인지 몰라. 그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어린이책 전문 서점이라도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행운이죠. 어린이 서점 다니니까 그거 다 좋은 책이라 아무거나 사도 돼. 그리고 제가 뭐 신문 칼럼 같은 것도 읽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저도 눈이 좀 뜨이고 이랬죠. 저는 정말 그냥 평범한 아빠였는데 아이하고 어린이 서점 다니면서 책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에서는 제가 글을 써서 어린이책 리뷰를 한 편씩 쓰면 원고료 10만원씩 주고 이랬어요. 우리 어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해보면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좋은 책 어떤 책인지 잘 모르죠.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일단 전집을 팔아치워야 돼. 지금 중고나라 갔다가 빨리 팔아요. 값 떨어지기 전에. 제가 지금 원래 50개 초등학교 가서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유명한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제가 전집 다 팔락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전집 내다 팔고 있어요. 빨리 안 팔면 나중에는 그냥 버려야 돼. 안 읽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뭐예요. 물론 인테리어 효과는 좀 있겠지. 근데 그 인테리어도 너무 답답해 보이잖아요. 아까 보니까. 안 그래요? 잘 만들어진 정성껏 만들어진 단행본들을 한 권 이렇게 사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 책장을 채워봐요. 또 뭐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도서관에서 좋은 어린이책을 빌려 읽어봐요. 애들이 정말 책을 좋아한다니까. 애들이요 진짜 자기 이야기를 다룬 책을 만나잖아요. 그럼 품에 안고요. 엄마 안 줘. 저는 어린이집에서 지금 많이 봤어요. 애들이 이 책을 품에 안고 서점을 나간다니까. 어떤 애는요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걔가 카이스트 4학년인데 얘가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예요.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에 한 20페이지 남았는데 책갈피를 딱 끼워가지고 더 이상 안 읽어. 왜냐하면 이거 끝나면 너무 아쉬울까봐. 웃기죠? 그거 읽고 나면 또 다른 재밌는 책 셌는데 근데 애 마음에 야, 그 애는 책 맛을 아는 거죠. 이게 너무 재밌었어. 이게 엔딩이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태양의 후예 끝나는 거 아쉬워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그러니까 또 태양의 후예 뭐 후속 뭐더라? 뭐 특별판인가 뭐 또 나오대. 나왔죠? 2편인가 스페셜 그래. 이런 거하고 비슷하지. 그리고요 요즘 책 같지도 않은 게 또 엄마들 꼬신다고 책 뒤에다가 문제를 또 몇 문제씩 막 붙여놓는다? 책의 내용 확인하는 질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엄마들 대신해서 이 책이에요 문제집이에요. 뭐 뒤에 특히 문제 달린 거 이건 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은요 책 읽고 나면요 진짜 책을 좋아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건드리면 안 돼. 태양이 보고 지금 송중기 막 누리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송중기 여기 딱 하면서 그거 하면 어때요? 속으로. 그렇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라. 애들이 지금 책을 읽고 책이 너무 재밌었어. 그럼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주인공 이름이 뭐야?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뭐 교훈이 뭐야? 뭐 이렇게 쌓고 있어. 이 천박한 책 읽기 같으니라고 진짜. 그게 아니고요. 좋은 어린이책은 책이 아이를 자라게 해요. 독후활동 안 해도 돼. 독후활동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엄마들이 독후활동하다가 또 뚜껑 열려. 괜히 뭐 애들은 집중해서 있다 보면 주인공 이름 몰라요. 워낙 재밌게 몰입하면요. 그거 관심이 없어. 근데 주인공이 어떻게 됐지? 뭐 이렇게 쌓고요. 그건요, 책을 못 읽게 하는 거라. 그냥 자연스럽게 책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요, 그 책이 아이를 자라게 해요. 우리 아이가요, 작년에 25살 때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어요.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라서 제가 이제 어떻게 공연하다 검정고시가 경대법대를 갔잖아요. 근데 저는 고시 공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왜? 대학 들어가자마자 운동권 하니라고. 그래서 저는 늘 화염병 던지고 뭐 이러면서 수배받아 30몇 살 때까지 내가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감옥도 가고. 그러니까 고시 공부를 못했어. 그게 아쉬워가지고 우리 아이한테는 어릴 때부터 내가 판검사가 되라 했거든. 옛날 사람들 왜 권력, 명예 이런 거 좋아하잖아. 우리 애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글로벌 기업 가겠다고, 창의적인 데 가겠다고, 세계를 돌아다니겠다고, 해외 기업에 가겠다고 하는 애인데 아빠가 하도 로스쿨 하니까 미안해가지고 작년에 지나가는 길에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어요. 아니 이제 올해 졸업하는데 작년 로스쿨 준비생이 7,500명이 그 시험을 쳐요. 문과에서 우수한 애들이 뭐 유학도 가고 교수가 되는 애도 있고 CPA 하는 애도 있지만 로스쿨도 많이 준비할 거 아니에요. 문과 최상위권 7,500명이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어요. 우리 애는 지나가는 길에 진짜 쳤다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어느 날 일요일 날 애가 제가 교회에 앉아있는데 카톡이 왔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빠 시험이 와 이리 쉽노?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애들요, 기말고사 치고 나서 쉽다한 애들 보면 대부분 70점이라니까. 어렵다 하고 막 이칸 애들이 95점 100점이라.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야 임마 하면서 그게 아니라 한 달 지나가지고 우리 애가 인증샷을 보냈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딱 화면 뜬 거 딱 거기에 로스쿨 입문시험은 과목이 2개예요. 하나는 언어 추론, 언어 이해, 하나는 논리 추론, 이런 2과목. 언어 이해는 수능의 비문학 영역하고 비슷한 거죠. 그걸 더 이제 심화된 거죠. 논리 추론은 뭔가 하면요, 숫자 없는 수학 공부라. 논리적 사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판사들이 그 범인을 가리려고 하면 논리적으로 뭘 따져야 되죠. 자료들을 보고 뭐 증거 사진을 보고 이러면서. 그래서 논리 추론이라는 것하고 언어 이해라는 2과목을 치는데 각각 35문제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2가지 시험은 교과서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법률가 되려고 하는 아이들이 그동안 어떻게 언어적인 면과 논리적인 면에서 자라왔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냥 교과서로 준비할 수 없는 시험. 교과서가 없으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 시험을 쳤는데 7,500명 중에 120등을 했어. 로스쿨 갈 생각도 없는 애가 120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엄마들은 뭐 그런가 하고 있어. 초등 저학년이라서 뭐 알아야지. 서울대학교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에요. 연세대 로스쿨과 고려대 로스쿨의 각각 정원이 120명씩. 한양대와 성균관대 로스쿨 정원이 80명이에요. 그러면 로스쿨 입문시험에서 120등 정도 했다면 최소한 이 메이저대는 가는 거죠. 뭐 학점도 필요하고 공인영어 성적도 필요하고 면접도 필요하지만 경북대학교 로스쿨 올라가면요 약 110점 정도 받으면 와요. 경북대학교 로스쿨. 근데 우리는 137점을 받았어. 이건 모르네. 이거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아니 우리 애가 내 박수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애가 그러고 나서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아빠, 내가 아빠를 따라서 어릴 때 어린이 서점 다닌 것 하고 아빠 시킨 대로 수학 공부를 한 게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지가 그는 지 입으로.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어린 시절의 책 읽기가 평생 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해도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집값의 동향, 앞으로 추이, 여러 가지 자료, 우리 집의 형편, 은행의 대출 가능성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사 여부를 결정해야 되죠. 이사의 필요성까지 뭐 이게 다 논리적 추론하는 거죠. 논리적 사고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이런 논리적 사고 습관을 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어야 되고 이런 거죠. 그게 우리 아이 지금 25, 26 청년에게도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책 읽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지식 중심의 책 읽기 할 생각하지 말고요. 요즘은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와. 지식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옛날에는 학력고사 시대에는 지식을 한 인간이 얼마나 많이 암기했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학력고사 수석 이런 애들 보면 막 천재죠, 천재. 지금 제주도지사 하는 원희룡이라고 있어요. 얘가 제주도 나온 3대 천재 중에 하나거든. 82학번이에요. 어느 정도 했는가 하면 학력고사에서 수석했어요. 어릴 때 제주도에서 아버지가 문방구를 했어. 서점을 겸한 문방구를 했는데 망했대. 그래서 자기 집 창고에 항상 팔다 남은 책이 가득 있었대. 그 어릴 때 있잖아요. 엄마가 찾다 보면 없어. 어디가 있어요? 창고에 가 있는 거야. 책 읽는다고. 이 원희룡이. 그리고 나중에 학력고사 수석했어요. 제가 그냥 이 사람이 쓴 책을 읽었거든. 이 사람이 그 마라토너인데 아마추어 마라토너예요. 정치가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마추어 마라토너의 꿈이 풀코스를 3시간 안에 완주하는 거래.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나는 서브 3를 꿈꾼다. 서브 3란 말이 3시간 안에 완주한다 이런 뜻이래요. 그 책을 보니까 나오더라고 자기 이야기가.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학력고사 전국 수석했죠. 학력고사 전국 수석 서울법대 수석하고요. 근데 이 사람도 저처럼 운동권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다니다가 감옥 갔어. 제적당했어. 그리고 나중에요 소련이 망하는 바람에 공장에 위장취업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28살 때 다시 사법시험 공부를 했는데 2년 만에 수석했어요. 사법시험 수석. 옛날에 이런 사람들을 천재라 했다니까. 학력고사 시대. 한 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이 들어가 있는가.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지식은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요즘은요, 누가 각광받는가 하면 공개된 지식을, 그죠?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새로 가공해내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이 각광을 받죠.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 어릴 때 전집을 통해서 뭐 이런 과학적인 지식, 정보, 역사적인 것, 뭐 이런 걸 집어넣을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책의 맛을 느끼게 해주면 돼요. 책의 맛을. 책의 맛을 느끼게 하면 딱 4가지 조건만 있으면 돼요. 엄마들이 일단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죠. 근데 엄마들이 책 읽기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아. 근데 인식의 정도는 천차만별이에요. 그죠? 저도 늘 책에 대해서 강의하고 했는데 엄마들이 책 읽기가 중요한 줄 다 알아? 근데 어떤 엄마들은 다른 데는 돈을 과감하게 쓰는데 책 사는 데는 한 달에 한 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서점 그 귀한 데 와가지고 모처럼 와가지고 한 권 딱 사가지고 가더라고. 내가 권해서 왔는데 아유 내가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렇다고 자주 오는 것도 아니야. 한 달에 한 번 오면서. 근데 저 같은 집은요, 우리 집은 다 찌그러져 가지만 한 달에 7권에서 10권씩 샀다니까. 그 서점에 한 달에 얼마씩 40만원씩 갖다 바쳤어. 어린 스님. 그 책 읽기가 중요하면 꼭 사지는 않더라도, 그죠? 도서관에 빌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엄마들의 인식이 정말 달라져야 돼요. 책 읽기가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 생각이 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의 로스쿨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 평생을 영향을 미친다. 나중에 가봐요. 고학년 때 수학 문제 푸는데요. 문장지 문제 나오면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독해력이 딸려가지고요. 대부분요. 수학적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서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틀려요. 이러면 어릴 때 책 읽기를 많이 해야 되죠.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책을 읽을 여유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 아이들이 요즘 엄마들 나름대로 정해준 스케줄 따라서 막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책을 어떻게 읽는가 하면 피아노 갔다 와서 좀 이따 태권도 가야 되는데 1시간 빈다. 요때 책 읽으라 이렇게 해요. 이건 책 읽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건성으로 읽어요. 왜냐하면 책 읽기는 게임과 달라서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책은 안 그래요. 몰입해 들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감정이입해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요 막 허둥허둥대고 뭐 바삐 어디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는 책에 금방 못 빠져들어요. 여러분들 책 한번 들어보라니까. 한참 몇 페이지 지나가야 조금씩 적응하거든요. 소설 같은 거 한번 읽어봐요. 특히 외국 소설 같은 거 읽으면요. 이 외국의 뭐 이상한 뭐 문화나 이런 것들 처음에 막 이렇게 서술해 놓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하고 정서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이거 적응하는데 한참 걸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짬내서 읽는 거 이건 책 읽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아예 저녁상을 물린 다음에 가족들이 모여서 텔레비 끄고
애 잘 키우려고 하면 엄마들 연속곡 보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맨날 연속곡 보면서 침 흘리고 있고 막 본방사수한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애들 최고 언제 있겠어. 대단히 미안하지만 말이지만 실제로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녁상을 물린 일정한 시간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거실에 낮은 탁자 같은 거 놓고 앉아서 거기서 책을 읽고 게임도 하고 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넉넉하고 여유있게 이렇게. 그리고 좋은 의리책이 아이 손 닿는 곳에 항상 가까이 있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책 정말 읽고 싶어 이런 건 잘 없거든요. 찰나적으로 어떤 생각이 나요. 그 책 이렇게. 그때 그 책이 아이 손에 있으면 읽고요. 없으면 또 잊어보고 지나가고 이렇게. 가능하면 좋은 의리책이 아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요즘 도서관이 잘 돼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하지만 저는 학원 보낼 돈으로 책을 샀어요. 진짜로. 그걸 학원 한 번도 안 보냈죠. 요즘 영어 학원요, 한 달에 웬만한 전문 학원요, 다 25만원씩이에요. 여기는 그런 학원 없겠네. 여기 없죠? 있어요? 25만짜리? 여기 뭐, GMB 이런 거 뭐 25만원까지는 안 하지 싶은데. 근데 저 뭐 무슨 학원 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범어동 가면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엄청 비싸잖아요. 다 25만원, 30만원 카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엄마표 영어 한번 이야기하면 학원 한 번도 안 보내거든요. 영어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저학년 때는요. 책을 읽어줘야 돼요. 엄마들은 애들 이제 한글도 알고 이러니까 막 읽으라 하고 막 엄마는 바쁘다 하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요. 한글을 아는 것과 책을 읽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영어 알파벳 다 알잖아. 영어책 읽을래요? 그거하고 비슷하다니까. 애들 책 읽으러 가면 떠듬떠듬하고요. 책 읽기는 그게 아니에요. 저자의 숨은 뜻, 그죠? 그림이 보여주는 뭐 이런 것들, 뭐 분위기, 이런 걸 다 읽고요. 띄어 읽기, 그죠? 이런 거 다 감안하고 읽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걸 다 누려가면서 책을 읽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들이 힘들지만 아빠의 도움도 청하고 이래가지고 책을 읽어줘야 돼요. 언제까지? 애들이 책을 뺏어갈 때까지. 나중에 되면 애들이 엄마가 읽어준 게 답답한 날이 와. 지가 눈으로 읽는 게 훨씬 낫겠다는 날 책을 뺏어가요. 그때까지 읽어줍니다. 자, 책 읽어주기가 우리 아이들의 책 읽기를 좌우해요. 책 읽기 능력은 어디 달려있어요? 엄마들이 책을 읽어주는가 여부에 달려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수학시험을 쳐도요. 학교에서 틀려오잖아? 엄마가 문제 읽어주고 풀으려고 하면 다 푼다니까. 대부분 다 풀어요. 그러니까 저학년 애들은요. 수학을 못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말귀를 못 알아서 못 풀어요. 저학년 때 학교 공부 잘하려고 하면 엄마들이 많이 읽어주면 돼. 그럼 어른들이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럼 선생님 말도 잘 이해하기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을 많이 듣게 하는 거죠. 읽어주고 이런 걸 많이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발달이 빨라요. 제 말을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2학년이라 하더라도 엄마가 읽어주면요 5학년 책도 소화할 수 있어요. 한 2, 3학년 책까지는 더 높은 학년의 걸 소화하죠. 왜냐면 지가 읽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걸 고려해서 다 띄어 읽고 뭐 이렇게 해주니까 그죠? 한 2, 3년 자기보다 높은 수준의 책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책 읽을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책을 읽어주는 것은 우리 아이와의 스킨십이에요. 어떤 분의 말에 따르면 영혼의 스킨십이라고 하죠. 영혼의 스킨십. 저는 진짜로 우리 아이 5학년 때도 제가 책을 읽어줬어요. 아빠의 죽음을 주제로 한 영화, 책을.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아이를 아무리 사랑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아이 곁을 떠나야 한다. 늘 이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아이를 떠나기 전에 내 마음을 다 표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도 저는요, 우리 아이 오면 26 청년이잖아요. 저보다 덩치 더 커요. 제가 막 매달리듯이 해가지고 등 안고 토닥토닥 하고 우리 아들 사랑한다, 장하다 하고. 지금도 심지어 카톡으로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우리 아이가 26인데도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항상 상의해요. 조언이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하죠. 저한테 카톡. 돈이 필요하면 지금만한테 카톡. 최근에도 지금 뭐 일본에 무슨 근로교육 원서 내는데 자기 소개서 썼어. 소개서를 저한테 파일로 보내주면서 아빠 이거 첨삭 좀 해줘 하면서 뭐 좀 이상한 거 없나 하고 이렇게 저한테 그 정도로 아예 소통이 되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저하고 늘 책을 같이 읽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잘난 척하고 있지만 사실 훨씬 더 많은 실패와 좌절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또 가슴 빌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무릎을 한두 번 꿇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생각만 해도 너무 고맙고 기특하네. 그 지금 이제 혼자 떨어져가지고요. 내가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애들이 학교 갔다 집에 뽀로로 오죠? 정말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되면 자식 보고 싶어도 못 본다니까? 장가가 봐요. 명절 때도 안 와. 바쁘다고. 그러면 어떡할 건데. 지금 우리 옆에 있고요. 엄마 보고 뭐 귀찮게 하고 라면 끓여 돌락하고 이거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저는 애가 2달에 한 번씩 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 하여튼 책 읽어주기는요, 아이와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예요. 그래, 좋은 그림책 택해가지고요. 초등학생이라고 그림책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림책이 훨씬 좋아. 글밥 많은 책 사치하지 말고요. 동네 언니들한테 보여주려고 막 놀러 오면 보여주려고 글밥 많은 책 꽂아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글밥 적은 책, 그림책. 이게 훨씬 질 좋은 책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림책 읽어주면 돼요. 요즘 지난 10년간 교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어린이 책 1위가 뭔지 알아요? 지난 10년 동안 교보문고에서 팔린 어린이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는 그림책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그림책 가지고 읽어주다 보면 내가 절대로 고함 지를 수 없어요. 책의 내용이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애들이 이 책은 이 비술초등학교 다니는 꼬마인데 3학년이에요. 이 2학년 때 찍은 사진인데 이 엄마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자기 평생에 애가 스스로 책 읽는 거 처음 봤대. 우리 연구소 와가지고. 여기 그림책, 이 앞에 있는 게 다 주옥 같은 그림책이거든요. 그림책을 빼서 스스로 읽고 있어, 남자애가. 그러니까 엄마가 감동이 돼서 사진 찍었잖아. 이 아이도 3학년짜리예요. 우리 연구소 바로 앞에 있는. 얘도 2학년. 좋은 어린이책이 주변에 있으면요, 그냥, 시계 어딨지? 저기서 이제 각도에서 시간이 안 보여요.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자, 이제, 엄마들에게 이제 좋은 어린이책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이야기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말씀드릴 텐데요. 좋은 어린이책은 딱 두 종류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는 재밌다. 다른 하나는 감동적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지식책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그러니까 재밌는 책 아니면 감동적인 책. 이걸 읽다 보면 애들이 책의 맛을 느끼는 거죠. 아, 재밌다. 예를 들면, 뭐 하여튼, 애들 좋아하는 탐정류 이런 거 있죠? 재밌어요. 아니면 시공준이라는 출판사에 나온 영국에서 그 베스트셀러가 된 이런 책들. 애들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요. 저기 보면 시공준의 책 몇 권 보이는데, 여기 피아노 선생님 앉아있는데 여기 있죠. 요 껍데기가 시공준의 책 맞죠? 그 제목 뭐예요? 예. 아니, 안 빼도 돼요. 저 위에도 시공준의 책이 있네요. 여기도 시공준의 책이죠. 저게 이제 고학년용 책인데, 물론, 시공준의 책은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이런 건요, 애들 좀, 글밥 있는 책이긴 하지만, 한 3학년 이상 되는 애들이 책을 좋아하면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그런 책 읽다 보면 책의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알아요? 감동적인 책은 또 따로 있죠. 아까 말한 내 짝꿍 채우는데 이런 책은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책 읽기를 통해서 애들이 재미를 느끼거나 감동을 느끼면 돼요. 그러면 애들은 책을 계속 좋아하게 돼 있어요. 물론 어떤 애들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서 또 희열을 느끼는 애들이 가끔 있긴 해요. 근데 이건 좀 커서 해도 돼. 어릴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욕심내지 말고 그 책의 맛을 알고 자기 이야기를 읽고 이러다 보면요, 애들이 저절로 책의 세계로 들어와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몇 권을 말씀드릴 텐데, 어린이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물론 해리포터 이런 거 빼고요. 해리포터는 어린이 책이라기보다는 어른도 읽으니까, 어린이 책으로 구분하자면 해리포터가 제일 많이 팔렸죠. 뭐 4억 2천만 문가 팔렸대. 그거 빼고 나면, 그림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이 책이라고 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게 제가 확인할 때까지만 해도 한 2천만 부 팔린 책이에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그림책. 애들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책들이죠. 저는 이 책을요, 제가 보통 학교에서 강의할 때 어떤 때는 한 학교에서 이 책만 가지고 강의한 적도 있어요. 이건 아주 단순해요. 그냥 엄마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늘 표현하는 거야, 반복적으로. 애기 어릴 때, 뭐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오줌 싸고 똥 싸고 하죠. 그거 참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엄마는 항상 잘 때가 되면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어떻게 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항상 이 리듬을 반복하는 거죠. 지금 당장 그 가사가 생각 안 나는데,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 말을 계속해요. 사춘기가 돼도 그렇고요. 사춘기에 사고 치고 막 이렇거든요. 막 열받고 막 낮에는 뚜껑 밀리고 그러죠. 그런데도 꼭 잘 때가 되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저는 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도 어느 날부터 아이한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제가 어릴 때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 어릴 때는 네가 100점 받으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 2개 이상 틀리면 너는 뒤진다. 내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키웠는데, 이런 좋은 그림책에서 제가 세례를 받다 보니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저도 이상하게 마음이 풍요로워져서 아이한테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네가 로스쿨 안 가도 괜찮다.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공부에 한이 맺혀가지고, 우리 아이는 분명히 로스쿨 가가지고 뭐 판검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 아이하고 부딪히죠. 소통이 막혀요. 내 생각이 있으면. 근데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이와 소통하는 거죠. 소통하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고수하고 아이를 내 말 듣게 하는 거, 이건 불가능해요. 부딪힐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러면서 우리가 유연해지는 거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청춘 다 지났잖아요. 20대, 여자 나이 25세가 절정이라 하더라. 이제 다 40세 이쯤 되면, 그죠? 우리 다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나. 근데 슬프죠, 늙어간다고 생각하면. 근데 반대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봐요. 어떤 게 성숙해 가는 건가 하면요, 내가 가진 고리타분한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 보면 이걸 안 바꿔가지고 젊은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꽉 막혔다 하죠. 대화 안 통한다, 답답하다. 이건요, 생각을 고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생각과 통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누구하고 부딪히잖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하고 부딪히죠. 그러면 내 생각을 접으면 돼요. 그러면 소통이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판검사 되는 길을 내려놓으니까 아이하고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 잘 써서 내한테 보내고, 고쳐달라 하고, 어떤 녹하고 막, 그럼 무조건 장하닥 하는 거지, 일단. 잘 썼다 하고, 놀랍네 하고 막. 그하고 조심스럽게, 근데 이건 좀 면접관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 하면서, 이렇게 고치면 어떤 녹 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26이 되고도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이런 책들 읽으면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정말 감동적이거든. 그렇게 늘 엄마한테서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자장가처럼 불러주거든요. 인터넷에 가면요, 잘 검색해보시면, 이게 누구더라? 이 사람이 직접 불러준 자장가가 있어요. 영어 버전으로. 그거 다운받아서 한번 연습해봐요. 그래서 애들한테 들려주면 좋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엄마는 돌아가시고 자기가 또 아이를 낳아요. 근데 이 아들이 신기하게도 엄마를 회상하면서 아기를 안고 이 아기한테 늘 엄마한테서 들었던 그 노래를 부르는 거라. 아가야, 아빠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는 길이죠. 우리는 꼭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갚아요? 못 갚아요. 근데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거라, 이게 부모님의 사랑을 갚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에요. 치사랑은 없다 하잖아요. 내리사랑은 있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비로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는요, 우리가 군대 갈 때 해경에 지원해서 갔거든요. 진해 해군훈련소에. 우리 이제 저하고 친한 엄마들이 많아가지고 이모들이, 우리 애가 이모들이라고 부르는, 제 강의를 오래 들었던 엄마들이 지금 이웃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2차로 8명이 갔어요. 해군훈련소에. 근데 그 해군훈련소에 들여보내는데 요즘은 엄마들도 안 울던데 저는 왜 그리 슬픈지 몰라. 그래가지고 해군훈련소 철조망을 붙들고 내가 통곡을 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 가는 게, 가서 고생할 게 뻔하니까 내가 너무 슬퍼가지고, 우리 와이프도 안 울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막 철조망을 붙들고 울었어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사실은 애 군대 가는 것도 슬프지만 내 군대 보내던 우리 엄마 생각나가지고.
제가 군대 갈 때요, 대구 시민운동장에 장정들이 모여가지고 대구역까지 걸어가서 기차를 타고 논산훈련소를 갔어요. 그때 제가 내 군대 가는데 배웅 나올 만한 사람 2사람에게 말했어요. 하나는 내가 사귀던 여자, 하나는 엄마. 2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절대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헤어진 게 슬프니까. 그런데 시민운동장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정문을 통과해서 대구역으로 걸어가요. 길을 따라서. 근데 내하고 사귀는 가시는 진짜 안 나왔어. 근데 우리 엄마는 나왔더라고. 나와가지고 계속 손수건으로 울면서 있잖아요. 눈물 닦으면서 대구역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때 나더라고. 내가 진해 해군이면서 애 보내면서 철저만 붙들고 우리 엄마 생각나서 그때 우리 엄마 마음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엄마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어요? 32살에 과부돼가지고 혼자서 삼형제를 키우면서 그것도 못 키워가지고 그냥 학교도 못 보내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속상하고 이랬겠죠. 근데 절대 슬픈 내색 안 하고 버틴 거죠. 울면 엄마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우리 엄마는 절대 울지 않았어요. 내가 친척집에 가 있을 때 2달에 한 번씩 와서 생활비를 주고 갈 거 아니에요. 친척집에. 그때도 그냥 생까고 가더라고. 저도 몰랐고 그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엄마가 어느 날 왔다가 잠깐 있으면 사라지고 없어. 근데 한 번도 우리 엄마는 저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어. 당신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걸 조금씩 알아가겠어. 내가 우리 유치원에서요 캠프를 가더라고. 2박 3일 캠프 가는데 엄마 아빠의 편지를 쓰래. 나중에 캠프에서 촛불 뭐 잔치하면서 읽어준다고. 우리 아이가 우리한테 읽어줄 편지를 쓰면서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내 아이가 평생 처음으로 6살짜리가 엄마 아빠를 떠나서 캠프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 그때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알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서울에 있는 외삼촌 집에 보내던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단돈 10원도 아끼던 엄마가 그때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는데 처음으로 기차 안에서 홍익회에서 파는 삶은 계란 3개 100원짜리를 사더라고. 우리 집에 우리 엄마로서는 그 큰 지출이에요. 삶은 계란 3개 100원짜리 사가지고 엄마 1개 먹고 내 하나 주고 동생 하나 주고. 근데 난 그 사건을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웬일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때 엄마는 너무 슬프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이 아들들에게 삶은 계란이라도 하나 먹여서 보내고 싶어.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너를 사랑해 이런 책을 우리가 읽어주면요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가 있어서 미안한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아까 강아지똥 이건 우리나라 그림책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죠. 이건 유명한 책이라서 생략해요. 자, 구름빵 이건요 10년밖에 안 되는 책인데 그죠? 요즘 이제 옛날에 권영 선생님이 강아지똥처럼 이게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10년 만에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이런 책들 도서관 잘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책들 사서 자꾸 읽어줘요. 뭐 굉장히 복잡하고 뭐 심오한 책 읽을 생각하지 말고 아주 그죠? 간단하면서도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즐겁게 하거나 하는 책들. 시간이 없어서 다 생략해요. 이 PPT 같은 건 뭐 우리 카페 가면요 좋은 어린이책 목록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물론 이거 사수생님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어린이책 전문가들은 어린이 도서 연구회예요. 인터넷 사이트 어린이 도서 연구회 검색해봐요. 네이버에서. 거기 검색해보시면 이분들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좋은 어린이책을 다 읽어보고 그죠? 그 중에서 좋은 책을 가려서 추천하고 있어요. 엑셀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 파일을 다운받으면 돼요. 혹시 학교에서 어떤 책 구입할까요? 하고 엄마들한테 설문조사 하죠. 그럼 그 책 목록을 보고 추천해요. 그러면 학교에서 구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책들이 자꾸 쌓여야 되죠. 이런 책들은 빨리 없애야 되고 저기 있는 책들은 좀 좋은 책들이에요. 저기 뭐 사계절도 있고. 그래서 이 책들을 내가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주 쉽게 엄마들 가장 손쉽게 좋은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는 방법은요.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좋은 이 책을 가장 많이 그림책부터 할게요. 그림책을 가장 많이 만드는 출판사는 비룡서예요. 비룡서. 이게 비룡서의 책들이죠. 우리나라 출판 기업 중에 민음사라고 있어요. 가장 큰 출판 기업이죠. 이 민음사의
이거 어린이책 브랜드예요. 민음사 회장님 딸이, 큰 딸이 이 사장이라, 비룡소 사장. 그러니까 민음사의 계열사죠. 광주에다가 비룡소에서 엄청나게 좋은 어린이 서점 하나 만들었어. 올해. 대구에도 만들면 좋은데, 그죠? 어린이 서점 자꾸 사라져 가는데 이런 재벌들이 그런 거 만들면 참 좋은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광주에다가 멋진 비룡소 책방 하면서 어린이서 전문 서점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비룡소의 책들은 믿고 빌려보면 돼요. 그죠? 그리고 비룡소와 쌍벽을 이루는 좋은 그림책을 많이 만드는 출판사는 시공준이요. 자, 이건 비룡소네. 이 비룡소의 이거는 저학년 문고. 비룡소의 그림책도 있고요. 저학년 문고도 있죠. 어디 보면 저기 있네. 저기 보시면 여기에요. 이게 비룡소 맞나? 저 멀어서 잘 모르겠네. 저쪽에 보면 대부분 좋은 책들이죠. 비룡소 저학년 문고들은 장정이 난 책 읽기에 좋아 시리즈로 가면서 초록색, 그 다음에 주황색 이렇게 장정이 돼 있어요. 측면에서 보면. 이 비룡소의 책들이에요. 1, 2, 3학년 아이들이 읽으면 아주 좋을 책들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걸 비룡소 책을 측면에서 본 거예요. 난 책 읽기에 좋아 시리즈죠. 색깔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 그림책과 함께 이런 건 읽어주면 돼요. 글밥도 많지 않고 사파도 많고 이래서. 그 다음에는 시공준이에요. 비룡소와 함께 아주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만드는 이 전두환 장남이 만들어가지고 뭐 비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뭐 모르지만 어느 날부터 시공준이라는 출판사가 우리 어린이책 시장에서 아주 메이저로 등장했죠. 그래서 시공준이의 그림책 중에서 아주 유명한 책들은 상 받은 책 있죠.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칼데콧상이라고 있어요. 미국에서 해마다 한 번씩 1년에 한 권 선정하는 칼데콧 메달 이런 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상 받은 책들을 이상하게 돈이 많은지 판권을 다 사와서 좋은 책들을 많이 우리말로 번역해냈어요. 그리고 번역가들도 많이 좋은 사람들 붙여가지고 여기 시공준이의 그림책들은 정말 좋아요. 이것도 시공준이죠. 자, 시공준이의 저학년 문고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요 하늘색이, 저기 꽂히는 하늘색이 고학년용이에요. 그죠? 초록색이 중학년, 노란색이 저학년, 이런데, 꼭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죠?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고, 아이들이 좀 책 읽기 힘이 생기면, 이런 저학년 문고를 많이 빌려서 읽게 하고, 이러면 되죠. 자, 우리나라에서 그림책으로 하는, 어린이책 출판사로 한 3, 4위 정도 하는 출판사가 길벗 어린이에요. 길벗 어린이에서 나온 전설적인 책들 있죠. 지원이와 병간이 시리즈라고 있어요. 알란가 모르겠네. 이거 우리나라 책인데, 길벗 어린이 편집 주관하는 분이 이야기를 쓰고, 그죠? 그림은 다른 사람이 그리고 이런 책인데, 이거. 두발 자전거 배우기, 거짓말, 지하철을 타고서, 손톱 깨물기, 용돈 좀 주세요, 이런 책도, 이게 지원이와 병간이 시리즈라고 해서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이거 도서관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봐요. 있어요? 예. 이 책 정말 아이들 좋아해요. 우리나라 책인데. 세계적인 유명한 책도 많지만, 길벗 어린이는 우리나라 책도 많이 내요. 강아지똥, 이거 권정현 쌤의 책, 소리의 추석 이야기, 이런 것도 다, 아빠와 아들, 이거 다 우리나라 책이거든요. 길벗 어린이에서 나오는 책들은 신뢰하고 빌려서 읽히면 돼요. 사계절도 아주 신뢰할 만한 어린이책 출판사죠. 사계절은 특히 그림책을,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 시리즈를 많이 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연구소에서 5학년, 6학년들도 그림책 가지고 저하고 인문학 수업을 해요. 그림책 중에 주제가 묵직한 것들, 평등, 차별, 이런 평화,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예. 자, 사계절 그림책이에요. 사계절 출판사에서도 좋은 어린이책 많이 내줘요. 저기도 보면 고학년용 책들 꽂혀있네요, 여기 보시면 요게 사계절 책 같은데. 제가 멀어서 확인은 못했어요. 그냥 얼핏 보기에 그런데. 이건 사계절의 저학년 문고예요. 사계절 나온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요. 마당을 나온 남탁이에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그랬죠. 이거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인데, 좀 책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이제 작가를 따라가도 되죠. 그 마당을 나온 남탁 쓴 분이 황선미라는 여자분이죠. 그러니까 황선미라는 여자분이 쓴 책을 따라가면 되는데, 아직 그건 책을 많이 알아야, 어린이 책을 많이 알 때 그런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사계절이, 여기 있죠. 마당을 나온 남탁 있죠.
자, 그 다음에 문학동네. 문학동네는 아주 유명한 출판사죠. 신경숙이 주로 소설을 여기서 펴내는데, 문학동네에서도 그림책 많이 내요. 이 의미 있는 그림책들 많이 내고 있어요. 초등학생용 그림책. 싸움에 관한 위대한 책, 이런 건 초등학생용 그림책이죠. 자, 이건 문학동네의 저학년 문고예요. 이거 문학동네에서 해마다 그 좋은 언니책 원고를 공모해가지고 상을 주고 이러는데, 거기서 전부 발굴된, 요 밑에 제 밑에 거 있죠. 이 최근에 한 2, 3년 안에 만든 신간인데 애들 정말 좋아해요. 자, 그 다음 웅진주니어. 이 책은요, 지금 제가 7월 달에 우리 연구소 고학년 애들하고 인문학 수업할 그림책이에요. 그림책인데 글씨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유명한 책이에요. 2년 전에 칼데콧 후보로 올랐던 책인데, 그림이 하나도 없는 그림책인데, 정말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할 이야기가 많은 그런 그림책이죠. 일어나요, 로자. 이건 뭔지 알아요? 미국에, 유명한 흑인 여자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 4, 50년 전만 해도 남부에 가면, 미국 남부에 가면 인종차별이 심했대요. 그래서 버스에서요, 백인들은 앞자리 타고 흑인들은 뒷자리 타고, 중간자리 두 자리는 같이 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앉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로자 파커스라는 아줌마가 버스를 탔는데 뒷자리 흑인 자리가 다 찼어. 그래서 중간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백인이 와가지고 일나락하는 거라. 이게 이 책의 제목이죠. 일어나요, 로자. 꺼지라, 비키라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흑인 여자가 용기 있게 여기는 같이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난 못 비킨다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난리가 나서 기사가 와서 일나라고 맥살이 잡아 당기고 막 그걸 버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경찰이 와서 연행해 갔어. 그 여자가 그 감옥에 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미국 남부 엘레베마에 있는 모든 흑인들이 그 다음 날부터 버스 안 타고 직장이나 학교를 갈 때 걸어 다닌 거야. 그 소문을 듣고 그 유명한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가 전 미국에 호소해가지고 다 버스 안 타기 운동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국에서 버스에서 인종차별이 철폐됐어요. 그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이에요, 이게. 일어나요, 로자. 로자 파커스의 실화를 다룬 거죠. 그러니까 그림책 하나하나가 그냥 대충 만들어진 그림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시간만 많으면 계속 소개하고 싶은데, 여기 도서관의 도움을 받아서 아까 말한 어린이 도서 연구에 가면 엑셀 파일이 있다고 했어요. 20년 동안 좋은 어린이책을 잘 가려놓고. 또 우리 카페 오셔도 그걸 제가 다시 재가공해서 올려놓은 또 목록도 있고요. 이게 웅진준의 나쁜 어린이표라는 초등학교 3학년이 읽을 만한 글밥 있는 책인데, 아까 마당을 나온 나무탁을 지은 황선미라는 여자가 만든 책이에요. 자, 마루벌이라는 그림책 전문 출판사죠. 느림보, 배틀북, 보리 출판사에서는요, 옛 이야기를 잘 만들어요. 서정호 선생님이라고 대구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오래 하시다가 교장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퇴직한 선생님이 있어요. 서정호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시간 날 때마다 시골 다니면서 할머니들한테 옛 이야기를 녹취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입말로 읽어줄 수 있도록 말하는 말투로 이렇게 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전부 서정호 선생님이 대부분 쓴 거예요. 그 보리라는 출판사가 주로 우리 옛 이야기하고 세밀화로 만든 이런 책들을 많이 내는 신뢰할 만한 출판사죠. 출판사 이름만 적어놨다가 나중에 찾아도 되고요. 컴퓨터 검색할 때 출판사로 검색하면 되죠. 그림책 많이 내는 보림 많이 유명하죠. 자, 이것도 고학년용 책을 많이 내는 출판사인데, 이런 건 이제 무명의 출판사라 가지고 어머니들이 잘 모르실 텐데. 나중에 제가 이건요, 우리 카페에 이 PPT 자료를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우리 카페 오셔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주니어 기원사도 좋은 책을 많이 내죠. 교보문고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책 1위가 아까 사랑해라고 했어요. 2위가 뭔지 알아요? 주니어 김영사에서 나온 책 먹는 여우래. 책 먹는 여우는 희한하게 학교 도서관마다 굉장히 많이 꼽혀 있더라. 이게 뭐 교육부에서 추천을 했는지 어쩐지 학교 도서관도 보통 막 20권씩 뭐 이렇게 꽂혀 있던데. 이 책 먹는 여우, 애들 책
책 읽기를 권장하는 여우가 막 책을 계속 씹어먹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일어나는 이상한 해프닝을 그린 거죠. 창비도 유명하죠.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어린이책 시장을 지탱해왔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출판사예요. 창작과 비평사. 줄여서 창비라고 하죠. 창비 아동문고 있어요. 저건 아주 300권 이상 나온 수십 년 동안 계속 좋은 책을 내는 출판사죠. 요즘에는 이제 그림책에도 관심이 있고 이래가지고 저학년 문고나 그림책도 좀 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책을 찾으실 때 학년이 올라가면 창비책을 꼭 창비 아동문고는 정말 좋은 책도 많아요. 푸른 책들. 이것도 유명한 출판사죠. 이 푸른 책들 출판사 사장은 치과의사 출신이에요. 치과의사 때려치우고 어린이책 만들고 있어요. 어린이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푸른 책들에서도 좋은 책 많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우리 도서관에서도 여기 왜 도서관인데 블루 글빵이라고 이름을 했지? 글빵 하니까 무슨 글쓰기 뭐 논술 이런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저기 내 복도에도 보니까요 유명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잡지들 구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읽다 보면 이렇게 책 읽게 돼서 눈도 뜨고 이렇죠. 밖에 보니까 푸른숲 출판사에서 나온 소식지도 오고 뭐 한림 출판사라고 있어요. 이 빼놓을 수 없는 그림책 출판사죠. 주로 한림 출판사는 어떤 걸 한가 하면 일본 책을 잘 번역해서 출판하는 출판사예요. 거의 뭐 일본 그림책은 대부분 한림 출판사에서 번역하신다고 보면 돼요. 정말 재밌는 책 많죠.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이것도 유명하고요. 이슬이의 첫 심부름, 뭐 또 순이와 어린 동생, 뭐 기타 등등 좋은 책들 진짜 많이 나오죠. 한술수북이 옛날에 전집이라 하더라고. 근데 이게 여기서 한술수북에서 뭐죠? 저 아까 100만 부 이상 팔린 책 구름빵. 백희나 이 양반이 유명해지는 바람에 이제 한술수북이라는 출판사가 이제 이걸 다 단행본으로 다 풀었대요. 이게 올해 나온 거죠. 이상한 엄마. 최신간이에요, 이건. 그 장수탕 선녀님, 이것도 백희나가 쓴 거죠. 애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책이에요. 엄마가 화났다. 이것도 우리 최숙희라고 우리나라 작가죠. 최근에 뭐, 이 일본 작가 표절 시비 때문에 지금 맛이 갔지만, 현암사도 아주 신뢰할 만한 출판사예요. 책을 많이 내진 않지만, 내는 책마다 전부 소장할 만한 그런 책들만 내는 이 희한한 출판사죠. 너는 특별하다. 이건요. 그림책 중에는 가장 많이 팔렸대. 미국에서 3천만 부 팔렸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거기 2천만 부 팔렸대. 그리고 보통 우리 어린이책 일반적인 어린이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가 하면요. 시공주니에서 나온 고학년 문고 보면요. 샬롯의 거미줄 있어요. 샬롯의 거미줄. 그게 4천만 부 팔렸대. 제가 위키백과 검색해 보니까 그 샬롯의 거미줄은 정말 유명한 책이에요. 돼지 한 마리가 뭐 거미하고 어떻게 뭐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가야 되는데요. 제가 좀 뭐 거칠게 말한 부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저는 어찌하든지 엄마들의 생각을 좀 이렇게 제 생각으로 좀 이렇게 바꾸고 싶어가지고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근데 사실은 다 진심이에요. 웬만한 사교육 안 해도 돼요. 정말 뭐 꼭 해야 될 사교육 있으면 혹시 저한테 카톡 해봐요. 정말 그런 거 있는가? 저도 있으면 제 강의 내용을 좀 바꿔야 되니까. 어릴 때 정말 책 읽기는 정말 중요하고요. 아이들과 함께 이런 책을 읽어주면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그런 말 못하니까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책을 빌려서 아이들한테 많이 읽어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우리 아이는 진짜 어릴 때 제가 한 거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시간 없어서 자랑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오만 일이 있었어요. 책을 좋아했을 뿐인데 대구에서 초등학교 대표들 한 명씩 나와가지고 무슨 창의력 경진대를 했는데요. 우리 아이 6학년 때 거기서 5등 했어요. 전 대구 시내 영재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 애는 뭐 영재 교육도 안 받아냈는데도 이런 일도 있고 하여튼 많은데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좋은 어린이책과 함께 아이들도 행복하고 우리 어머니도 행복하게 아이들을 키웠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소중한 일이기도 해요. 또 속물적으로 학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다른 강의는 우리 연구소 들어오시면 잘 정리되어 있어요.
10년 전에 제가 한들마을에서 했던 강의도 저기 mp3 다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5, 6년 동안의 모든 강의들이 동영상으로 다 올라와 있으니까 혹시 엄마표 영어 공부법이나 수학 공부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들으셔서 이제 다른 강의를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셔서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또 혹시 도움이 되시면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내년에는 어떤 학교는 그렇게 해요. 제가 작년에 엄마표 영어 공부법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소감 쓸 때 평점 쓰고 막 이러죠. 그때 저 선생님 내년에도 꼭 불러주세요 이런 학교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가면요, 원래는 근데 선생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학부모 부장선생님들이 원래는요 작년에 했는 거 말고 수학 공부법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럼 제가 가서 수학 공부법 딱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으로 3년, 4년은 더 올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고학년 될 때까지. 저는 저학년 담당이에요. 혹시 내년에도 볼 수 있는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서